집값은 일단 안정화되지 않을까요? 서민이 편해졌냐? 더 어려워진 거죠. 청년들의 주택 정책은 어떻게? 지금은 젊은 애들이 출발을 못하게 했어요. 서울 수도권 집값이 과열 양상을 풍선 효과로 인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서민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오늘은 여러분 다들 한참 지금 뜨거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부동산 전문가이신 심교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과 관련된 맞습니다. 일이잖아요. 단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죠? 의도는 굉장히 좋고요. 네. 선한 의지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 면에서 보면은 거의 뭐 낙제점이 아닌가. 왜 그런가? 시장 진단부터가 좀 이상하고 대책은 더 이상하게 꼬여간다. 단적으로 보면은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더 많이 오르고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전혀 하지도 않는 이상한 정책들을 될 수 있다라고 막 가져와서 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좀 서민들이 편해졌냐? 더 어려워진 거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당연한 거고 매우 좋은데 도입하는 정책적 수단은 다른 나라에서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들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일을 만든다. 진단을 할 때 시장이 왜 이렇게 올랐냐.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뭐 유동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초기에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근데 우리는 뭐 투기꾼들이 있고 다주택자, 강남 고액주택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두들겨 패면은 집값은 안정이 된다. 이런 정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조금 분노에 가까워지는 거는 지금은 3억 이상도 다 두들겨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럼 나도 투기꾼이냐. 굉장히 좀 많이 갔다는 거죠, 그 정책이. 실수요자들한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이 요즘 이제 많이 나오긴 하던데요. 그 집값은 일단 안정화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으로 시작된 장이거든요. 유동성으로 시작된 거는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조정은 한번 들어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하고 2012년에 유럽 재정위기 이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거든요. 그 푼 돈이 이제 집값을 특히 대도시 집값을 올렸는데 선진국들은 한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정이라고 하는 건 집값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떨어지고 했거든요. 5% 정도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때 떨어져야 될 때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진 이유는 이제 정부 정책의 실패가 아니냐. 양도세 올려버리니까 공급 동결이 나타나서 가격이 오르고 또 뭐 그런 풍선 효과라든가 이렇게 계속 나타나거든. 재건축 규제를 더 해버리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오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만 유일하게 더 오른 나라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는 조정이 한번 와야 된다. 시장 흐름이라는 게 상승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정이 와야 될 시기고 그 다음에 정부 규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뭔가 하면은 코로나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또 위기가 터지고 그러면은 이제 집값이 하락으로 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조정받는다. 하방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보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강한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월세 상한제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집을 사가지고 세를 놓거나 이걸 안 하기 시작할 거예요. 줄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나라 집은 매년 한 30만 채, 40만 채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한 40%는 다주택자가 사가지고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한 85% 정도는 다주택자가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규제를 막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투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세를 더 못 받는데 수리를 왜 하냐. 세도 못 올려봤는데 투자를 내가 왜 하냐.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나중에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집을 못 구하는 상태. 그 유럽에서 옛날에 해봤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그 세계대전 때 집이 다 부서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를 했어요. 하니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슬로마. 세를 못 올려받으니까 집을 그냥 뭐 유리창 깨지면 비닐 갖다 붙이고 수리를 안 해서 슬로마가 되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두 번째는 공급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태를 겪고 나서 선진국들은 임대료 상한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5년간 임대료 상한을 동결하자 이런 안을 냈는데 아직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을
많이 지으면은 재건축 뭐 한다 이러면 집값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요. 근데 입주가 되면은 집값이 조정을 받습니다. 자 오를 때는 내 임기고 네. 안정은 다음 임기예요. 다른 사람 임기예요. 네. 그럼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길은 보통 뭐겠습니까? 일단 폭탄을 이렇게 넘기죠. 넘기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정책이 아니냐 대부분이 그런 오해도 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네. 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다주택자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예. 일단 그 금융정책을 통해서 그걸 막는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 세금을 통해서 그렇죠. 그걸 이익을 가져간다. 예. 이 두 가지 방식인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일단 다 먹히고 있지 않다. 다주택자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라는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근데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는 사람은 좀 미리 들어가 가지고 좀 빨리 올리거나 그런 역할은 하지만은 전체 시장을 좌우할 능력은 없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집 사놓고 있으니까 몇 억씩 벌고 뭐 10억도 벌고 이런 건 다 저도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 소득은 정말 어떻게든지 좀 나라에서 뺏어가야 된다라고 보지만은 그런 정책을 펴고 나서 지금 기분 좋은 건 있겠지만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주택자가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나오는 또 얘기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여러 가지 혜택을 계속 주고 있는 걸 모순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를 다주택자로 보고 봐서 이제 뭐 좀 규제를 가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있고 일반적으로 선진국도 그렇고 제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임대사업자들은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왜 많이 줘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거든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매년 몇만 채에서만 10만 채까지 계속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서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선진국들은 임대사업자들을 계속 이렇게 취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부음을 이렇게 해줘요. 네. 집 수리할 때 정부에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주는 대신에 이제 뭐 임대료 같은 것들을 뭐 1년에 뭐 몇 프로 이상 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규제도 하고 예. 임대료 규제 같은 거 하는데 독일이 그렇습니다. 한 4% 정도 수익률로 맞춰주거든요. 맞춰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억제하는 걸까요? 그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정부에서 기금 지원을 했습니다. 보통 거기서도 4% 정도 수익률을 보장하는데 서울의 임대료 시장 하면 임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 미만일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회사는 20만 채, 40만 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5만 채, 10만 채 이렇게 관리하는 회사들은요. 일반 주택 관리비보다 훨씬 작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경우에 세제까지 만들어요. 청소 세제까지. 워낙 관리하는 게 많으니까 휴지도 자기가 생산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보다 더 저렴하게 서민들한테 공급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뜨겁게 정책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약간 식혀가는 예. 부동산 전공 교수신데 혹시 집이 몇 채 정도? 지금 이제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는 거죠. 아니 그건 공무원들 얘기인데 어떠십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뭐 이제 혹시 아드님이 한 30대 중반이다 결혼했다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다려라 반드시 집값은 떨어진다. 지금은 집값은 떨어지는 건 아주 특이한 사례고요. 계속 올라갑니까? 그게 한 60년대부터 한 2020년까지 50년 정도 OECD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 떨어진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반갑네요. 어느 나라가 떨어졌나요? 일본이 한 80년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진 게 하나 있고, 그다음 피그스라는 나라들 있죠, 돼지떼들. 예. 그 나라들이 2005년에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때 금융위기 맞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금융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 곡선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가운데를 가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나라예요. OECD 그래프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거의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소도시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실질 가격은 좀 떨어지거든요. 대도시는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대도시가 안 오른다는 거는 그 나라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럴 경우죠. 대도시의 특성상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경제 활동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문화, 교육, 뭐 이런 복지 정책들이 더 잘 돼 있을 거고 주거 환경도 훨씬 더 나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더 몰려들 거고 계속 그 인구가 감소해도 대도시는 올라요. 결론은 아드님이 그래서 사는 게 맞다는 거죠. 집을 사라. 대도시는 주거 안정이라는 게 그 어떤 사회 안정성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집은 마련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선진국들은 집을 사는 정책을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뭐 help to buy, 네. 뭐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아니면 right to buy. 그래서 뭐 사는 권리를 준다.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80년대에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200만 채를 그냥 분양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은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거든요. 지금 우리보다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그렇죠.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뭐 그 사회적 자본이 전혀 없는 청년의 경우에 그렇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주거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려면 이런 공공임대주택 사업 혹은 사회주택조합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공공임대 사업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주거복지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들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장 기능,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빨라지게 하는 정책. 또 하나는 이제 주거복지. 주거복지인데 주거복지를 꼭 집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주거비 보조를 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논쟁은 다른 논쟁입니다.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논문은요, 주거비 보조가 훨씬 사회적으로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우처 제도로 가는 게 맞다. 공공임대주택 해가지고 뭐 사람들 낙인 효과 뭐 집석 끊어도 요즘 뭐 썩잖아요. 이렇게 임대주택을 초등학생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쟤는 임대주택에 살아. 이거는 끝까지 낙인 효과는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주거비 보조를 주자. 이게 뛰어나다는 게 논문이 훨씬 많거든요. 공공임대 주장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아, 유럽의 20%, 40% 그런 나라들 좋잖아. 그리고 이제 OECD 평균도 11%인데 그럼 아예 사회적 구조를 다 뜯어 고쳐가지고 아예 분규로 줄거 하든가 아니면 뭐 영미식인가 이건데 가운데 평균값을 목표로 하겠다는 거는 그냥 하여튼 뭐 늘리면 좋다 이 정도 생각 같거든요. 근데 실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하고 편익을 계산해 보면은 주거비 보조가 훨씬 낫다는 논문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주거비 보조 쪽으로 정책적 전환을 하는 그게 것이 더 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낫다. 거죠. 보통은 이렇습니다. 자기 소득의 30%를 넘어가게 되면 임대료가 그 차익 부분 있잖아요. 그걸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런 정책이 더 좋은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 그 국회에서 그동안 많이 많았던 예결산위원회가 열렸어요. 근데 김현미 장관이 종합적으로 이 결과를 나중에 검토해야지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실패했다, 성공했다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우리 교수님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틀렸죠. 거기다가 뭔가 하면은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청와대 고위 관료가 연말까지만 봐라. 그때 다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 맞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 묻혀 있었습니다. 써졌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다 효과 본다고 했거든요. 그때 구시력 시한까지 줬어요. 그런 말이 이제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 지금 이제 21번이나 이렇게 두들겨 팼는데 안 되면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뭐 한번 더 세게 하면 될 거야. 다른 나라에서 그 하나도 하지 않는 정책들이거든요. 더 하면 될 거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좀 너무 오만한 게 아니냐. 사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은 거의 다 단기 효과에 포커싱을 맞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문제가 큰 거죠. 그리고 지금 작년에 12.16 대책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게 그 이후에는 전문가들은 거의 패닉 상태예요. 정부가 뭐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원칙이 있었는데. 근데 또 뭐 가볍게 하나 또 짚어보고 싶은 게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쭉 동네를 다녀요. 강북구에. 그러면 참 사람 좋게 생긴 이제 그 지역의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런데 우리 동네 아파트 값 좀 올려줘 이러세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아파트 값 올리면 뭐가 좋으신데 했더니 기분이 좋잖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내 집 값이 뛰면 뭔가 좋을 것 같은 이건 좀 문제 아닌가요? 언젠가는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하면은 보통 이제 주변에 저렴한 쪽으로 갑니다. 그런 쪽으로 갈 때 이제 그 자산이 축적되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년 생활을 가면 갈수록 부동산 의존도가 더 높아집니다. 노인들은 자기 재산의 한 8, 90%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참 저는 이해하기 힘든 게 노인들 그 아파트 5억짜리가 3억이 되면 그 노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사회가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청년 세대는 맞습니다.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싸게 안정적으로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이제 인생을 꾸려갈 텐데
이 경우에는 또 이게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떨어지면 좋은 게 아닌가요? 맞아요. IMF 때 고작 한 20% 떨어졌거든요. 12.8% 떨어졌습니다. 서울시 집값이. 근데도 노숙자 수십만 명이 나왔어요. 떨어지면 경제는 저는 파산한다고 봅니다. 경제가. 집값이 떨어지면 네. 경제가 파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빌려준 사람들, 네. 은행들이 또 도산의 위험이 있고, 그다음 기업들 연결되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거는 전부 다 무서워하고, 보통 선진국 정부들은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라가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네, 보통은 네,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1%, 뭐 연으로 따지면 1%, 2% 내가 되겠죠. 주택 가격은 이제 일정하게 안정돼서 예, 예. 물가 상승률 정도까지 계속 유지해서 가는 예. 것이 경제 상황 전체로 보면 안정적이다. 예, 예. 그러면 청년들의 주택 정책은 어떻게 펼치는 게 좋습니까?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계속 공급하자. 공급을 늘리고 청년들한테는 대출을 110% 대줍니다. 예를 들어서. 네. 당신은 앞으로 돈 더 벌 거 아니냐. 5억짜리 샀는데 5억 5천을 빌려주는 거야. 네. 왜 그러냐. 너 5억에다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 대신 나한테 금리는 좀 세게 받는다. 많이 빌려주니까 은행에서 리스크를 많이 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생애 최초 구입할 때 뭐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상당수의 선진국들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한테는 공급을 늘리는 거하고 금융 접근성을 좋게 해서 자산 성장 사다리에 탈출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3억 이상도 그걸 못하게 하고 대출을 지금 뭐 한 40%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자꾸 이렇게 좀 너무 꼬이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조차 발로 걷어차는 게 맞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 30대 초반에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는 경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잘 만나는 경우잖아요. 그래도 없죠. 예. 전세로 많이 출발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 6.17 대책이 전세 폭등까지 맞습니다. 몰고 오는 이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9억 이상에만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9억 이상을 살면 이제 대출이 20% 줄거든요. 네. 살려고 했는데 못 사요. 그럼 이 사람은 매매를 해야 될 사람인데 전세 수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일단 수요가 늘어서요. 그때는 예. 9억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3억도 그 대상이 됐습니다. 대상이 워낙 넓어져서 넓어져서. 이 사람이 대거 전세 수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떨어지니까 사지 마라. 삼기신 듯이 기다리라 이러잖아요. 그 말은 전세로 계속 살아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택 실태조사를 주거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보게 되면은 자기 집은 한 10년 이상 살고 세입자들은 3.4년인가 살아요. 예. 그 사람들이 진짜 안 된 거죠. 그래서 뭐 그 공급을 저는 이제 뭐 이사를 자주 못 가게 법을 만드는 것들도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더 힘들어지게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공급을 굉장히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임대주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아주 극빈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를 그 소득분위로 봤을 때 대상이 된다고 봐요. 나머지 계층들 한 300~400만 원 호쯤 될 텐데 예. 거기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두 가지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공공임대가 맞다. 그러면 언제까지 다 지을 거냐 공공임대를. 그래서 이제 뭐 차라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자 공공임대 넣어라. 그러면 그 대신 우리가 한 5층 더 짓게 해줄게. 그럼 공급 확 늘어나잖아요. 네. 5평짜리 집, 5평짜리 집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예. 인기 있습니다 아파트에. 그게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 들어 살기 딱 좋거든요. 금액도 적당하고. 그런 것들이라도 많이 공급하게 무조건 많이 공급해서 낮추면 되거든요. 네. 전월세 그 상한제 예. 또 뭐 전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들인데 예. 그거 역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고 그게 생각하시겠네요. 도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사람은 괜찮아요. 네. 전세를 2년으로 늘린 적 있잖아요. 그때 폭등했습니다. 전세값이. 그랬다면서요. 지금도 단기적으로 앞으로 못 올리니까 지금 한번 최대한 올려보자. 그게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 중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상한제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공급 위축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줄어든다. 집을 못 찾는다 이제. 예. 두 번째는 슬럼화가 될 수 있다. 박남춘 시장, 네. 인천의 박남춘 시장이 정부의 6.17 이제 대책과 관련해서 아니 뭐 사람도 살지 않는 실미도에까지 이렇게 규제를 하면 되냐? 예. 그게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왜냐면 행정구역상으로 이렇게 인천 전체를 딱 자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예. 아마 구 단위로 잘랐을 거예요 아마.
단위로 짜라니까 이제 그게 포함되고 이런 것들이고. 근데 저는 한번 고민이 되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정부가 요즘 정책을 만드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책이 나오면은 꼭 며칠 지나면 보완책을 만들겠다. 맞아. 바로바로 발표하더라고요. 미리 좀 보완책을 만들어 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감안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자기들이 처음에 시장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예. 뭐 검증만 몇 번 했으면은 다 상당 부분은 걸러져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전혀 이상한 반응이 나오니까 놀래서 하는 건데 그들도 옛날 과거 정부 때는 이렇게 전문가들 모아서 시장 전문가들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반응이 어떨 것 같냐, 지역별로 어떨 것 같냐, 그다음에 수혜계층, 피해계층 어떨 것 같냐, 단기효과, 장기효과 어떨 것 같냐 대략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2년 일정 지역에서 재개발 건축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2년 쉴 거주자들 이건 합리적인 조치 아닌가요 혹시?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살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좋아 보이지만은 그걸 다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 투자 행위를 줄이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는가 하면은 이제는 새 아파트가 없구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왜 자꾸 재건축 재개발을 제가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가격이 폭등하게 된 거는 강남의 한강 보이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또는 뭐 개포동 산 보이는 재건축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네. 그럼 그런 공급을 늘려야지 그 가격을 잡는 거지.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의 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그 공급을 이렇게 좀 강화해 준다. 예. 그걸로 이 아파트값 폭등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막을 수 있다. 그 상승률을 늦추는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가격은 오를 수 있는데 지금처럼 막 폭등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또 이제 뭐 2010년대도 그렇고 가격 안정이 됐을 때 보면은 공급량이 많았어요. 뭐 신도시도 있거나 아니면은 다세대 주택을 쫙 한번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안정적이 된 적이 있고요. 공급을 당할 건 없습니다. 지금 그 하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총선 공약에 국민연금으로 또 한 200조 빌리자. 한 200조 빌려서 우리 저 청년 신혼세대들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좋은 아파트, 임대 아파트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하자. 그래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게 해주고 그래야 이들이 그 이제 아이들을 더 낳을 거고 정책적 제안과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 멘트 한번 해주시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몇십만 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익률 자체를 1%대, 2%대 하는 거는 뭐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뭐 국민들이 그게 더 우선순위가 높고 그러면은 수익률이 낮지만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디어상으로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우리 재형저축, 재산형성과 관련된 저축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이 거기에 일정하게 돈을 부으면 국가가 세금 혜택도 주고 돈 주고 좀 해주고 이자도 좀 더 이러면서 중산층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자산성장 사다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자산형성 사다리라고 하는 정책적인 어떤 그림을 한번 다시 한 번만 소개를 해줘 보시겠어요? 자산 성장 사다리라는 거는 젊을 때는 이제 뭐 전세 월세 이렇게 뭐 살다가 기숙사에 살다가 적어도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결혼했을 때는 저는 보통 전세 살아라 그럽니다. 한 뭐 애가 5살 이때부터는 이제 어디 한 군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전세를 살면서 고생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될 겁니다. 보통 그게 이제 한 30대 후반이나 40대쯤 될 텐데 그때 보면은 자기들이 한 몇 억 정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뭐 빌린 돈하고 해서 한 2억 내외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서울에 한 6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이제 그게 또 몇 년 지나면 그게 한 7억이 될 테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자기 돈을 빼가지고 이제 10억짜리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더 좋은데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다 해서 마지막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됐을 때 이 아파트를 정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뭐 외곽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뭐 전원생활을 즐겨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이게 지금은 젊은 애들이 출발을 못하게 했어요. 스타트를. 물론 뭐 청년주택하고 신혼부부 뭐 있다 그러는데 그 물량이 요만큼입니다. 청년들은 또 꽤 많아요. 그 물량 앞으로 터지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 좀 괜찮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진짜 중산층으로 커야 될 사람인데 출발을 다 막아놓고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정책이에요.
그래 만약 집값이 정부 의도대로 한 5년간 떨어지면은 이 사람이 이기겠지만은 월세는 다 냈잖아요. 또. 근데 올랐으면은 진짜 분노할 겁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된 대로라고 한다면 서울 수도권에서 3억 이상은 이제 뭐 돈 못 빌린다. 예, 예. 그러면 아이가 좀 커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방 하나를 줘야 되는데 예, 예.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럴 수도 있죠. 자산형성 사다리라고 하는 건 치워지게 되는 예, 예. 결과를 낳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9세대가 사다리를 걷어찬 거죠. 그러면서 또 국민들이 또 분노하는 게 그러면 당신들은 이 얘기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고위 관료들은 강남에 집이 많고 다주택자도 많고 그 보니까 또 처분한 사람도 별로 없고 아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 그분들이 이 공급을 적극적으로 일으키시는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정책을 안 펴야 되죠. 말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안 움직이니까. 주택 공급 사업 혹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뭐 죄악시하거나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예. 이게 일종의 그 순기능을 있습니다.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시장의 반응과 노력을 너무 이렇게 억제하지 마라. 예. 첫 번째 이 말씀이시고 공급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예. 필요가 있다. 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 뭐 억누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세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급 정책 중에는 뭐 작은 아파트 예. 그리고 이제 뭐 신도시 정책 이런 예. 것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요것도 이제 동시에 이제 말씀을 하셨고 자산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전체 예. 뭐이 생애 주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정책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예. 또 몹시 중요한데 이번 6.27 대책에서 그 부분을 또 이제 사다리를 걷어차는 예. 효과가 있으니 그 부분도 제고해주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라는 말씀이십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한 15년 돌아볼까요? 15년 중에 주택 그 정책이 안정화되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때 재개발 재건축 공급 정책이 풀렸었다. 네, 그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건데요. 오르는 건데 안정이 됐다는 거는 외부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올랐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조금 덜 오르고 공급이 적으면 많이 오르고. 네. 근데 외부 충격이 오면은 재밌는 거는 공급도 같이 확 줍니다. 그래 그 직후에 더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요.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네. 공급이 주니까. 그다음에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IMF 직후에 그렇게 폭등하게 된 거는 IMF 때 택지 공급을 거의 끊어버렸어요. 네. 장사가 안 되니까. 택지 공급을 해야지 5년 뒤에 아파트가 생기는데 끊으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잘 되니까 또 공급을 많이 해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물량 한 50% 나옵니다. 우리 전체 네. 아파트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공공이 또 잘 된다니까 너무 막 늘려가지고 2008년 위기가 왔을 때는 다 미분양이 돼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러니까 공공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경기 나쁘다고 해서 하나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폭등하게 되고 경기 좋으니까 이만큼 하니까 그 다음에는 폭락이 왔을 때 더 폭락하게 되고 그런 충격을 막아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거든요. 공급도 그렇고. 네. 그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적어도 이제 정책을 만들면서 이런 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하면은 지역별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상품, 그러니까 오피스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주택을 쪼으면 오피스텔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혜 계층하고 피해 계층에 대해서도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단기적 효과가 뭔지, 장기 효과가 뭔지는 반드시 짚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짚고 나서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 공감을 갖겠지만은, 그냥 이런 식의, 야, 이거 하면 돼. 끝.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피해가 너무 많은데요. 보완책 할게요. 뭐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 부분은 맞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저거는 너무 이렇게 뭐 이른바 뭐 투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른바 뭐 건설사들 쪽 고민을 많이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그런 비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오시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히려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국토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에서 이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의 경우에 더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 시장의 반응들도 잘 미리미리 좀 체크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해주신 말씀. 뭐 이제 네.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않겠다. 예.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투기꾼 한 명 잡으려고 선량한 사람 100명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서민들이 느낄 수 있고 서민들이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계속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심 교수님 모시고 들어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슈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